아침 출근길, 운동할 때, 잠들기 전. 생각해보면 스포티파이는 이제 우리 일상의 배경음악, 그 자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앱이 단순히 음악만 틀어주는 걸 넘어서 전 세계 7억 명 이상의 오디오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 거기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여기에 대해선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이 종합투자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스포티파이가 왜 애플이나 유튜브 뮤직과는 다른 길을 가는지, 그리고 최근 주가는 왜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사실 스포티파이는 오랫동안 성장은 하지만 돈은 못 버는 그런 테크 기업의 전용이었거든요. 네, 딱 그런 이미지였죠. 적자 기업. 그렇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적자 기업에서 엄청난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계로 아주 극적인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변신의 비밀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스포티파이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은 뭔지, 또 최근의 주가 변동 뒤에 숨겨진 시장의 기대와 우려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은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 월간 사용자가 7억 1,300만 명.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요?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구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전체 매출의 약 89%는 우리한테 익숙한 유료 프리미엄 구독에서 나옵니다. 아, 광고 없이 무제한으로 듣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가 무료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광고에서 발생하죠. 잠깐만요. 11%면? 생각보다 비중이 크지 않네요? 그럼 그 수많은 무료 사용자들은 그냥 뭐랄까 미끼 상품 같은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미끼 상품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해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 스포티파이에게 무료 서비스는 단순히 광고 수익만을 위한 채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거대한 깔때기, 그러니까 잠재 고객 유입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일단 공짜로 쓰게 해서 스포티파이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한 다음에 이 정도면 돈 낼 만한데 싶을 때 자연스럽게 유료로 전환시킨다. 이런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이 무섭게 잘 통하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프리미엄 가입자의 약 60%가 바로 이 무료 서비스를 쓰다가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와, 60%나요? 네, 광고 수익도 벌고 미래의 핵심 고객도 미리 확보하는 아주 영리한 이중 전략인 셈이죠. 그 규모의 힘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단순히 사용자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정말 괴물들이 버티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스포티파이만의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네 가지 방어막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게 바로 스포티파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방어막은 바로 알고리즘 기반의 초개인화입니다. 혹시 BART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그게 뭔가요? 스포티파이가 자체 개발한 머신러닝 기술의 이름입니다. 이게 당신의 모든 청취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는 건너뛰고 어떤 아티스트를 팔로우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디스커버 위클리나 데일리 믹스 같은 맞춤형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하죠. 아, 그거 정말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나 듣고 까맣게 잊고 있던 인디밴드 노래를 어느 날 갑자기 추천해 주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싶더라고요. 바로 그 경험이 수십억 달러짜리 해자인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알고리즘이 만들어준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비중이 전체 청취 시간의 31%에 달한다는 사실이에요. 31%나요? 네, 2년 전만 해도 20% 미만이었어요. 이건 사용자의 데이터가 쌓일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돈만 쏟아부어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두 번째 방어막은 높은 전환 비용이라고 하던데 솔직히 이건 좀 와닿지 않았어요. 앱 하나 바꾸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이걸 방어막이라고까지 하나 싶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지난 10년간 스포티파이에서 공들여 만들어온 수천 곡짜리 플레이리스트들, 그리고 이미 당신의 복잡 미묘한 취향을 완벽하게 학습한 알고리즘까지 이걸 전부 버리고 애플 뮤직으로 가서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제 역사가 다 날아가는 거니까요.
심리적 장벽이 엄청나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기능적 잠금 효과, 즉 럭킨입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중립성입니다. 애플 뮤직은 아이폰에서 가장 좋고 유튜브 뮤직은 구글 생태계와 묶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폰, LG TV, 플레이스테이션, 심지어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기기에서 똑같이 잘 작동합니다. 특정 하드웨어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오디오 경험에만 집중하는 거죠. 특히 자동차 안에서의 청취 점유율은 경쟁사들을 압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콘텐츠 확장이군요. 1억 곡이 넘는 음악에 조로건 같은 독점 팟캐스트, 최근엔 오디오북까지. 이건 그냥 들을 거리를 늘리는 차원 아닌가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이건 단순히 콘텐츠를 늘리는 게 아니라 스포티파이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적 움직임이에요. 스포티파이의 가장 큰 비용이 뭔지 아시나요? 당연히 가수들한테 주는 저작권료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매출이 늘면 늘수록 음반사에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처럼 직접 제작하거나 독점 계약한 콘텐츠 비중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음반사에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즉, 회사가 성장할수록 이익률도 함께 높아지는 훨씬 건강한 수익 모델로 체질을 바꾸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팟캐스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은 이유가 단순히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것 이상이었네요. 그게 바로 수익성 개선의 열쇠였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 자료를 보면 2024년에 드디어 사상 첫 연간 영업이익 약 14억 유로를 달성했다고 나오는데 시장이 이걸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면서요? 네,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가? 이 시장의 오랜 의구심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거죠. 그 비결은 방금 이야기한 컨텐츠 확장 전략 외에 세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격 결정력을 증명한 겁니다. 미국 같은 핵심 시장에서 여러 번 구독료를 올렸는데도 놀랍게도 가입자 이탈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더 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거네요.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혹독한 운영 효율화였습니다. 2023년부터 전체 인력의 20% 이상을 줄이고 팟캐스트 투자도 옥석을 가리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 결과 매출은 늘었는데 오히려 영업비용은 전년보다 2%나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났죠. 와, 비용이 줄었다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이야기의 아하 모멘트입니다. 바로 폭발적인 현금 흐름의 증가입니다. 이 차트를 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잉여 현금 흐름 FCF라는 게 2022년에는 고작 2,200만 유로였는데 2024년에는 무려 23억 유로로 늘었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회사가 사업으로 벌어서 빚 갚고 투자할 거 다 하고도 주머니에 남는 생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순수하게 남는 돈. 네, 이게 100배 넘게 늘었다는 건 이제 스포티파이가 외부 투자자에게 돈 받지 않고도 스스로 성장하고 투자할 수 있는 완벽한 현금 창출 기계가 되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수익성도 증명했고 현금도 넘쳐나고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더군요. 2025년 6월에 $800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2026년 1월 중순에는 $504까지 26%나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가 잠시 현실을 깨달은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왔죠. 첫째, 앞으로 AI 개인화 기능을 더 강화하려면 연구 개발비가 더 될 텐데 이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왔고요. 둘째, 2025년 3분기에 광고 매출 성장이 예상보다 주춤했습니다. 아,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었겠네요.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까 미래의 성장을 너무 앞당겨서 반영한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죠. 정확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리더십 교체였습니다. 창업자이자 상징적인 인물인 다니엘 에크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이 되고 2명의 공동 CEO 체제로 전환됐거든요. 아, 불확실성이 커졌군요. 네, 이런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도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한번 흔들리고 나니 궁금해지네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지금 스포티파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니 의견이 꽤 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절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12개월 목표 주가는 745달러에서 790달러 사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48%에서 56% 정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골드만삭스처럼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중립 의견을 내는 신중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본 건 소위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보유 비중이 84%에 달한다는 건 개인 투자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큰 손들이 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장기 성장주 투자로 유명한 베일리 기퍼드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곳들이 주요 주주로 있죠. 이들은 스포티파이를 그냥 음악 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광고, 오디오북, 라이브 이벤트 등으로 마진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거대한 오디오 플랫폼으로 보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주주 명단에서 의외의 이름이 빠져 있더군요. 바로 가치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그들을 왜 스포티파이에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스포티파이가 나쁜 기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버핏의 투자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예측 가능한 꾸준한 현금 흐름과 낮은 가격을 좋아하는데 스포티파이는 아직 구독자 수 성장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되고 주가 수익 비율도 높은 편이거든요. 아, 투자 스타일의 차이군요. 네. 이건 스포티파이라는 기업을 평가할 때 성장주 투자자의 관점과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의 관점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미래를 한번 내다보죠.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은 스포티파이 주가가 다시 800달러, 900달러를 향해 갈 거라고 보는데 그 근거는 뭔가요? 핵심은 결국 새로운 돈벌이를 찾아내는 겁니다. 첫째, AI를 활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티스트들이 원음 그대로 올린 무손실 고음질, 하이파이 오디오 같은 더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거죠. 둘째는 잠시 주춤했던 광고 사업이 2026 하반기부터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아직 잠자고 있는 거대한 시장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신흥 시장입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인데 월간 사용자 수 기준으로 보면 북미나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남미 등을 포함한 기타 지역이 36%로 가장 비중이 크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유료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만 있다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스포티파이의 가장 큰 성장 기회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저작권료 문제겠죠. 네, 그건 스포티파이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유니버설, 소니, 워너라는 3대 메이저 음반사가 전 세계 음악의 대부분을 쥐고 있는 한 이들과의 저작권료 협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전쟁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수익성이 바로 악화되겠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거대 기술 기업과의 경쟁입니다. 애플의 하드웨어 생태계, 아마존의 프레임 서비스 끼워 팔기, 그리고 특히 유튜브의 막강한 비디오와 팟캐스트 생태계는 여전히 가장 큰 위협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밸류에이션 리스크, 즉 가격 부담이겠고요. 현재 주가는 앞으로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라는 기대를 상장이 반영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포티파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만약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예상이 바로 광고비거든요. 아, 두 가지 수익 모델 모두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런 변수들입니다. 뼈들 덕분에 스포티파이의 속살을 정말 깊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스포티파이는 성장만 하는 돈 못 버는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광고, 오디오북, 신흥시장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들이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쏠려 있는 것 같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이제 스스로를 모든 오디오의 운영체제, OS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포티파이의 진짜 경쟁자는 더 이상 애플 뮤직이나 유튜브 뮤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누굴까요? 어쩌면 당신의 귀와 시간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유튜브, 틱톡, 넷플릭스, 인스타그램까지 사실상 당신의 스마트폰에 깔린 모든 앱이 경쟁자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디오 세계의 최고가 되는 것만으로 이 거대한 관심 경제 전쟁에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스포티파이의 다음 10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